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계와 K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미국도 가야 되고, 네. 러시아도 가야 되고, 참 오늘 바쁩니다. 네. 그 전에 가까운 일본 먼저 갈까요? 그 5,500억 달러, 뭐 미국과 일본이 그래도 나름 협상을 했고 MOU까지 체결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일 끝났나 봐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 일본 측 협상 대표는 5,500억 달러 우리가 뭐 사인을 한 건 맞아. 하지만 직접 투자는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출 혹은 대출 보증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완전히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건가요? 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엇박자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요. 실무 협상을 했던 실무진이 하는 말이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라는 반응이 일관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압박을 이렇게 받는 카드 중에 하나로 미국 측이 일본 했잖아. 네. 일본은 서명했으니까 니들도 일본처럼 서명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협상을 담당했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네. 비밀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비밀 폭로. 실질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 우리 선불로 받았어. 이거는 말 그대로 운동선수가 계약금식으로 받는 거 있잖아. 네. 그런 돈으로 우린 받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일본 정부 측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건 1, 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보증의 정도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빵 하고 터뜨려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 측하고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밑에서 그냥 일단 사인하는 것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몇 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했어. 내 성과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니들이 그거 안 지켜도 돼. 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거 그런 식으로 사인했다가 네.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버텼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알겠어. 그럼 우리 그것만 믿고 사인할게. 이러고 우린 사인했어.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용이 지난 1일에 있었던 그 외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교적으로 이루어진 그 물밑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이렇게 속속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작심하고 이 일본 이 협상 주도했던 아카자와 류헤이 경제재생상이 얘기한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투자 대출 보증 간에 구분 관심 없어. 일단 그냥 사인하라고 했어. 이런 얘기고 심지어 조약도 아니고요.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협상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협상은 아마 아무도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협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것과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또 뭐 무역부 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전략, 네. 하나의 정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각자대로 막 이렇게 말을 다 다르게 하고 트럼프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협상이라기 보기 어렵고요. 네. 이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 측도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어떤 태도인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절저하고 깔끔한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엄청 꼼꼼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인을 했으니까 계약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행하자라는 식인데 미국은 지금 완전히 카오스니까 네. 누가 무슨 사인했는지도 모르고 뭐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앞으로의 남은 3년 반 정도가 그런 카오스의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일본이 정말 저 반대쪽에 있는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닌가. 일부러 이제 카피하듯이.
경제 대행성이 기자들 만나서 야 이거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그냥 양측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를 그냥 명시한 행정 문서일 뿐이야. 이렇게까지 완전 폄훼해 버렸어요. 네. 가로 열고 야구르지 약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네. 일본이 사실 기존의 일본의 관행에서 굉장히 벗어난 일이 지금 그럼요.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너무 빨리 했구나. 그렇죠.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빨리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도 버티기,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버티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미국과 줄줄이 관세 협상에 사인을 해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기준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중구난방입니다.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에요. 카오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국 정부는 더더욱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이 자기네들 입장에 더 어려워졌어요. 왜? 한국 측에 만약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네.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네. 아니 한국한테는 그렇게 해줬잖아요. 라는 선례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선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한국하고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칠 걸 고려를 해서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일본 또 지금 정치적으로 경랑이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이제 가고 새로운 사람이 뽑힐 텐데 굉장히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여론도 또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덜컥 사인해놓고 지금 어머 우리 잘못했나 봐. 그러면 트럼프식으로 말을 좀 바꿔볼까 해서 구속력 없고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결론은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 그렇죠. 평론가님의 변론은. 뭐 우린 일본을 배려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냥 네. 우리 입장에서 네. 충분히 버틸 만한.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확실한 협상 카드가 있잖아요. 어떤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조선업 부활. 조선업 그걸 마스카.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하시니까 어제 김용밥 정책실장도 정말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 이면에서 뭐 발을 밟으면은 뭐 발이 그래. 뚫릴 것이라는. 한번 밟아봐.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게 사실은 외교관들이 그게 우아하게 뭐 표정도 옷도 고급스러운 옷 입고 하지만 사실은 딱 그 카메라 꺼지면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일본답지 않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그 자리에서 오가는 얘기가 있었을 테고 서로 팁을 조금 주고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이시바는 이재명 대통령을 항상 눈치를 많이 보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같이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미국 이제 맞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많이 빨리 해버려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나온 조언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추천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 우리 당신들이 원했던 거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우리 제안 역제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네. 법률 전문가들 조언 받아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요구 조건 쫙 넣어가지고 우리 안을 보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들이 답을 하면 된다라고 공을 잘 넘겼는데 일 너무 잘하죠, 우리 그렇죠. 정부. 네. 그리고 조선업 니네 우리 없으면 안 안 된다고 된다라고 우린 딱 자신 있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책상 위에 2028 트럼프 네. 또 삼선 정말 생각을 하나 봐요. 삼선 모자를 떡하니 놔두고 있어서 그게 하필이면 또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나는 자리에. 네. 네. 그러니까 삼선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루즈벨트가 내려나 아무튼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도 해야 되지 4년 뒤에 또 다시 나가고는 싶지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본인 또 상당히 답답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중요한 게 에이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죠. 또
뭐 한중, 한미 다 만나야 되는 정말 엄청나게 커진 무대가 바로 에이펙인데 이번에 일단 시진핑과 트럼프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된다라는 표현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시 우리 교수님이셔.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만날 거고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번에는 네, 최소의 만나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항상 대면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서 실제로 말을 나눠보고 상대 들어보고 상대도 트럼프의 마음에 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쭉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만나야 하고 이 만남을 중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하고 네. 아주 상대적으로 중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 만나는 거 되게 좀 설레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간절하게 원하죠. 네, 너무 원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난다고 4주 뒤에 만날 거야, 4주 뒤에 만날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분수령이 콩입니까? 네, 대두. 네, 콩입니다. 뭐 히토류, 반도체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콩으로 넘어가는 이 장르 변경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자, 중국이 사실 미국에서 콩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였잖아요. 원래 이제 요맘때쯤 되면은 중국이 미국의 콩을 사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남미 쪽의 콩을 사요. 아, 시기가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두가 사람들은 중국이 왜 이렇게 대두를 많이 사지 하는데 거기서 기름 짜잖아요.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돼지 먹이로 쓰거든요. 맞아요. 중국은 튀김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필요하고요.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 맞아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돼지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먹이로 그 찌꺼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농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콩을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원래는 이맘때쯤 되면은 원래 미국 수출 그 대두의 4분의 1을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계약을 안 해주고 오히려 그 선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네, 중남미 쪽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콩 좀 안 사주는 게라고 했다가 지금 그 아니에요. 농민들이 네. 난리가 났어요. 내가 너 어차피 찍어줬는데. 그렇죠. 본인의 지지 세력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래느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그래요. 대두 알지 내가 알지. 우리 콩을 더 위대하게 만듭시다 이러면서 내가 얻은 그 관세 관세 수입의 일부를 떼가지고 왜냐하면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일부만 떼면 돼요. 그 관세 수입의 일부만 떼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4주 후에 시진핑 만나요.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달래고 있는 거죠. 대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네. 반도체 아니고 히토리 아니고 대두 문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1기 때 2018년 19년 그때도 중국하고 엄청나게 이제 관세 25%막 붙고 심각했잖아요. 그때도 대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콩 안 사줘가지고 이제 농민표들로 트럼프가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중국이 안 사주니까 그 관세로 조금 뭐 그 이익본 그걸로 결국은 농가 보조금 주느라고 그 돈이 더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한 번 당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준비 없다가 중국이 우리가 안 사줄래 하니까 야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한 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좀 준비를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너무 많은 걸 원하세요. 지금 트럼프한테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과합니다. 네. 트럼프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네. 트럼프가 자기가 옛날에 했던 실수 또는 옛날에 잘못됨을 전혀 인지하진 않고 그냥 오로지 현재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네. 과거에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이 중요하고 네.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때그때 달라져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막 갑자기 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당장 네. 농민이나 자기의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해야 하는 말이 있어서 네. 하는 거고 갑자기 말을 툭 해서 통하지 않았다 얘네들이 다른 게 원했다 그러면 말을
바로 바뀌어요. 또 바꾸면 되니까. 180도로. 네. 그렇죠. 말로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나름 트럼프가 신경을 썼어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한테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해줬잖아요. 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언론들이 네. 예, 제가 순간 네. 예. 비속어가 나올 뻔했네요.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 못 가져온 통화 스와프를 곧바로 아르헨티나한테는 200억 달러 해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또 우리 정부 무능하다. 네. 어떡할 거냐 이러고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 진실을 알려드리면은 아르헨티나는 원래 밀레이 대통령이 워낙 극우 쪽이잖아요. 그리고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그렇죠. 붙어 있는 사람이죠. 네, 네. 이 사람이 대선 기간에는 중국을 향해서 암살자 국가라고 하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중국하고는 끝이야 이랬는데 본인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아르헨티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하고도 끝을 내면은 자기네들이 아작나게 생겼거든요. 네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지금 IMF 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외채를 꾸준히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위안화로 통화 스와프를 맺어요. 아. 어차피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필요에 의해서 자 이번에 200억 달러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서 조건을 2개 걸었어요. 첫 번째, 야 니들 중국하고 하는 그 통화 스와프 있지? 그거 하지 마. 또 하나. 니들 중국에 대두 수출하잖아. 거기다 관세 매겨.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대두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밀레이가 그래 대두 관세 철폐할게요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관세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농림장관하고 문자 주고받는 게 들켰잖아요. 그 내용이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냐. 돈 받아가더니 갑자기 뒤통수 친다. 왜 대두의 네. 관세를 안 매기느냐. 네.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일환인 거예요. 그 문자가 그 내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엄청난 또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셧다운. 셧다운. 그런데 보통 이제 셧다운이 되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죠. 뭐 한 30일간, 35일간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와 맥락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다들 이제 엄청 긴장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를 과거에 했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좀 즐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셧다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서로 내 탓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 그건 항상 그래왔고요. 네. 뭐 이번에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파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적으로 보죠. 거의 적으로 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포틀랜드든 워싱턴이든 LA든 아예 이제 군대를 투입시켜서 관리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못 본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셧다운을 해놓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 빅 뷰티풀 빌에서 BBB 했던 그 법안이 사실은 부자 감세 해주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밥 뺏는 그런 정말 참혹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 이쪽이 지금 너무 줄어드니까 이것만 좀 복원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의제인데 당연히 못 들은 척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부결된 거죠. 그런데 전혀 양보할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 공화당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당연히 그렇고.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셧다운 사태를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솔로몬 재판이 떠올랐어요. 솔로몬 왕이 앞에 가서 네. 한 아들을 놓고 엄마 둘이 서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반 잘라서 니들 가져가.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죠. 네. 근데 가짜 엄마는 잘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공화당이 뭘 하고 있냐면 아유 그래? 아이고 이거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 망해요. 공무원 다 자릅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 정부 지역은 우리가 다 삭감합니다. 근데 네. 이거 민주당 때문에 탓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해요. 망하게 내버려 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셧다운이 사실은 이제 대량 해고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월급 못 주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셧다운 다시 복원되면은 지금 일하더라도 나중에 밀린 월급 받는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럼 이 기회에 다 마음에 안 드는 잘라버려야지. 맞아요. 재생 에너지 담당했던 애들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릴까? 그렇죠. 뭐 기후 위기
입에 담지도 막 그 관련해서 뭐 과학자들 잘라버릴까 너무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마저도 와 진짜 저는 되게 그러면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던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던 나라거든요. 예. 그렇죠. 본인이 항상 센터에 서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 충격은 그거였죠. 800명 장군들, 장성들 불러 모아놓고 헤그세스가 지금 폭스뉴스 하는 줄 알았어요. 저 이렇게 무슨 원맨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어슬렁 나와가지고 또 연설하는 그런 장면들 너무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블랙 코미디로 봤어요. 정말요? 이게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심지어 그러니까 맞아. 작은 사소한 디테일부터 헥세스도 막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연설하는 것도 아니라 무대에서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정말 쇼하듯이. 네, 뭐 그 군인들은 다 800명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완전한 침묵 속에서는 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서 듣고 있었고. 저 앞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숨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뭐 쌀이 찌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수염 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들. 거기에도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막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보여주는 게 미국의 사실상은 정보가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정보가 없고 오로지 자기 관심사만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주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너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행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미군의 지휘관들 불러놓고 했던 게 이게 또 굉장히 급작스럽게 불러 모은 거잖아요. 800명 전 세계에 네.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이 사람들 혼자 오지 않죠. 옆에 뭐 비서나 부하들 같이 데리고 오면은 몇천 명이 사실은 그렇죠. 갑자기 이동하게 돼서 당장 이 사람들 호텔은 어떻게 하지, 교통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부터. 근데 불러 모아놓고 한 얘기가 살 빼라. 그 얘기였고. 그 지금 CNN 같은 데서 많이 나오시는 전직 그 중령 있어요. 그 한 별 3개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사령관 출신이 아니 정말 이거는 모욕이다. 우리 바쁜 전 세계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를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위험한 도시에 군인들 훈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미국 내 얘기잖아요. 도시들. 미국 내에도 도대체 핵심이 뭐예요? 헤그세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은 겁니까? 저는 이거 네. 보면서 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들을 부러워했구나. 맞아. 맞아요.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죠? 군대를 앞에 놓고 네. 군인들이 옆에 쫙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딱 거기서 중심에 한마디. 서잖아요. 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해보고 싶었구나. 그래서 열병식도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에서 보였던 그런 맞아요. 모습을 아마 기대했을 텐데 그렇죠. 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군인들을 전 세계 군인들 다 불러 모아. 사실은 미국의 군인들은 헌법에 복무하지 정권에 복무하진 않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장성들이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거기서 그 지휘관급이 빠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마디에 모을 수 있어라는 힘을 과시를 한 맞아요. 거죠. 예. 그거 하나였어요. 네. 힘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때 경험했던 것처럼 장갑차,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그게 훈련 상황일지라도 이거는 비상이에요. 그렇죠. 사실 군인은 도심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성들이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네. 이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저는 경고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미국의 군인들은 다른 뭐 군부 쿠데타가 비일비재한 나라의 군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하나하나 시험해 보는데 가장 위협적으로 민주화된 국가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 군인들이 도심에 나타나서 모이는 거 그 자체로 그거를 네. 해보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막 그렇게 간 보고 있어요. 네네. 뭐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뭐 얼마 전에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지미 키멀 네. 사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번에 막 장성들 세워놓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가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소문이 돌자면 중간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공화당이 네.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만약에 되면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나리오를 갈 텐데 이번에 이제 장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생각이 든 게 장성들이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마샬로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봤던 그 계엄이 미국에서 실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요즘 그 SNS 많이 돌고 있어요. 정말 트럼프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계속, 가능하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도시 저 도시 찔러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이스에 그렇죠. 뭐그 내셔널 가드 보내놓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카고 보내고 무슨 그 포틀랜드 포틀랜드 보내고, 이런 예. 게 다 하필이면 블루 스테이트들이야. 네, 그렇죠. 네. 다.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군인들 모아놓고. 근데 이제 네. 거기 보낸 군인들은 주방위군이잖아요. 네네. 헤그세스도 주방위군 예비역 소령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800명의 장성들은 주방위군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예, 제대로 된 정식 맞아요. 군인들이에요. 네. 달라요.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는 아마 본인들이 지금까지 섰던 그 어떤 연설 무대보다 그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였을 겁니다. 네. 그렇게 반응도 없고 음. 도대체 저 진짜 사람들이 무반응.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아 편하게 해라고 말은 하는데 절대 편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과연 트럼프가 아까 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간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주방위군까지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성공했어. 그럼 과연 얘네들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내 말을 들을까? 이제 찐 맞아. 군인들 움직일 것인가 맞아. 한번 네. 간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제대로 간을 봤다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또 트럼- 판단을 내릴 능력이 될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문제죠. 또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가 든다는 거죠. 그동안 고위직을 몇 명 해고시켰는데 다 유색인종들이었잖아요. 한 네. 대여섯 명들. 그래서 이번에 또 아마 본인들도 느끼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그 감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얘네들 내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있구나. 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약간 시범 케이스로 또 몇 명 자르면서 약간 압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철저하게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정부, 특정 정부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대해서 충실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을 향해서는 절대 총을 겨누지 않는다. 이들은 밖에 나가서 미국의 본토를 방위하고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저 블루스테이크 가가지고 조금 방위 좀 하고 거기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도시 청소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셧다운 핑계 대고 또 장군들도 막 자르고 이러는 게 아닐까요? 지금 돈이 충성 없다 서약을 이제 네. 받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네네. 아마 감축 방향으로 가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엽기적이었어요. 헤그세스의 그 연설하는 톤도 그렇고 트럼프 또 노벨상 얘기했잖아요. 노벨상 안 주면은 인설트, 모욕이라는 모욕.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모욕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언제부터 자기가 미국이 됐습니까? 네. 짐이 곧 국가다. 국가다. 딱 그게, 그거예요. 태양왕입니다. 짐이 국가다. 예. 네. 그래서 오바마한테 노벨상을 줬더니 그거 지금 질투해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자다 깨다 노벨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 러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좋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하겠는데 이거 동결된 러시아 자금으로 줄게라는 게 지금 유럽 연합 내에 대략적으로 합의된 내용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러시아가 원래 2000년대, 2010년대를 계속 석유와 가스를 팔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추축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돈은 러시아 내에서 추축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이제 해외
뭐 금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돈으로 보존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EU 안에 있어요. 네. 뭐 스위스 은행이나 뭐 등등등 다른 안전한 데에서 지역이, 보관하고 네. 있는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러시아 해외에 있는 자본들이 다 동결됐어요. 이제 러시아가 못 쓰게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돈이 거의 지금 3천억 불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여태까지는 EU가 그 돈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그래도 다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주고 뭐 무기도 사주고 지원해주고 했는데 네. 그 자산 자체를 자본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네.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고 하기도 해서 또 만약에 이거는 함부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EU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서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다 그렇게 마련해 놓고 네. 뭔가가 일부라도 우크라이나에게 대출식으로 이제 할 거다라는 발표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독일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독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벨기에랑 네덜란드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EU 중에서 푸틴의 밀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계속 그렇게 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에 지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회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합법화를 시키고 절차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원래 러시아 돈이었던 돈을 우크라이나에 무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예요. 네. 일단 그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은 어차피 동결된 거 그 돈 자체를 뭐 움직이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부를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쪽에 대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벨기에 안에 이 중앙 예탁 기관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는 건데, 야, 그럼 벨기에만 지금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 네. 입장에서는 어씨 이렇게 되면은 우리만 피보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돈을 맡기겠어. 그러니까 좀 위험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장 돈 찾아간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이 꼼수를 친 게 뭐냐면은 원래 유럽 연합은 모든 게 만장일치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꼼수를 썼냐면 전체 유럽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쪽만 찬성 나오면은 네. 하자.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보증은 27개 회원국 전체가 동시에 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어떻게 갖다 댔냐면, 러시아가 명백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231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대출을 해주면서 어차피 언제든 전쟁 끝날 거 아니야. 전쟁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가 반드시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니들 배상금 받으면은 그 배상금으로 이거를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돈 건드리기만 해봐. 지금 니들 자산 우리도 똑같은 액수로 다 국유화 시켜버릴 거야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사인했어요. 푸틴이. 사인했어요? 했어요. 네, 오, 했습니다. 사인을 했네. 푸틴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배로 주죠. 아우, 네. 두 배만 맞으면 천만다행이게요. 아우.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례 교수님? 근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이렇게 과장하면서 우리도 뭐 대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러시아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러시아 내에서 유럽 자산이 있긴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은행들과 여러 가지 공장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하면서 철수하는 게 대부분이고, 뭐 실제로 말 그대로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아 있긴 한데, 그건 이미 벌써 그거 아니더라도 러시아에서 국영화라는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이 유럽은 네. 이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4년 동안 러시아 시장에 남아 있었던 이런 인프라, 공장, 뭐 자산을 포기한 그런 모양을 드디어 인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비행기들은 우리가 대부분 나라에서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사진 않고 리징 하거든요. 그렇죠. 네. 러시아에서도 이 모든 비행기가 다 리징인데
전 세계 항공사와 이 리징 회사들이 포기한 거예요. 거의 그냥 대부분. 가져라. 그냥 가져라. 예. 네. 그냥 그 그때 탕감하고 그냥 이거 비용으로 처리하고 막 네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스탠스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협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진 거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푸틴이 어떤 얘기를 해봤자 딱히 막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유럽에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신뢰. 아까도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뭐 수많은 나라들이 뭐 시리아, 이란 등등 뭐 정말 많은 자산을 유럽에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중인데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 거를 이렇게 대놓고 전 세계가 보란 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다들 막 유럽에서는 자기 돈을 막 이렇게 막 그 언제든지 인출해가는 인출하니까. 게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금융은 아니, 신뢰 하나로 먹고 사는데. 사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금이 영국 중앙은행에 맞아요. 있었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베네수엘라 금 인출 안 돼라고 안 줘가지고 사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뭘 하고 있냐면은 그래 우리 돈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드론을 보내서 유럽 상공을 지금 초토화를 시켜놨습니다. 드론을 보내서. 네. 네. 드론을 보내서 유럽이 지금 안보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고요.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불특정 다수의 드론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공항들은 폐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 계속 나타나네.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토 차원에서는 아니 그 조그마한 드론, 무장 안 한 드론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비싼 무기를 가지고 나토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 무슨 ICBM을 보낼 겁니까? 아무것도 이게 적절하지가 말도 안 않죠. 되는, 대응책이. 그래서 지금 네. 나토의 방어망을 싹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문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드론이 문제. 내가 유럽한테 할 말이 있어. 니들 일단 진정하고 니들 내부의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 그리고 의견 합의 봐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네. 라고 꿀잼 각이네 이러고 일단 푸틴은 속내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한번 해보든지 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여러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젤렌스키의 말이 옳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타임은 니들이잖아. 그래서 푸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 전에 드론가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 가장 크게 이제 들어와서 막 이렇게 뭐 공항이 폐쇄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덴마크까지 갔구나. 네, 네. 덴마크까지 갔어요. 그래서 또 지금은 막 프랑스가 어떤 러시아의 배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되게 막 많은 사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를 실험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토 5조 항가 5항이 있잖아요. 집단 방위. 집단 방위. 어떤 하나의 가입자를 공격하면 나토 전체가 이제 대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조항인데 푸틴의 항상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전에도 이 조항을 조롱해 왔어요. 어디 한번 되나 네. 보자 이런 거. 과연 뭐 무슨 리투아니아 때문에 니들이 다 막 이렇게 할 거야? 과연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토가 그렇게 못하겠네. 그리고 나토 내에서도 회원국별로 의견이 갈려요.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나라들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공동의 예산을 쓰는 게 맞아? 근데 이러고 있는 거죠.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완전히 러시아 붙어 있는 애들은 난리예요 지금. 해줘야지. 그 지금 유럽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딱 붙어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쪽들 발트 상국. 굉장히 맞아. 발트 상국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유럽 외교관들 100% 여기에 무슨 일이 나로 트럼프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네. 그걸 푸틴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맞아. 그렇죠. 진짜 나쁜 인간들 진짜 너무 많아요. 네. 나쁜 인간 하나 더 잡으러 가죠. 네. 가자지고 가볼까요?
아니,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들리진 않아요.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만나서 그래 또 만났구나. 지들끼리 잔치하고 끝났겠네. 뭐 또 제안한다는데 하마스가 안 받겠구나. 이게 약간 몇 년 동안 뭔가 반복되는 듯한 툴이 돼버렸어요. 최후 통첩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최후입니다. 예.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이지. 어쨌든 지금 어떤 합의까지 이른 거예요? 네타냐후와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이제 20개 정도의 조항이 담긴 안을 마련을 했어요. 자, 이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순간 하마스는 72시간 내에 모든 이제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석방하고 하마스 완전 무장 해제 그리고 니들 외국 갈 거야? 그럼 갈 거면 우리가 그것까지는 보장을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안정화군이라고 해서 아랍이 중심이 된 다른 군대가 들어올 거고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할 거야. 그리고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지구 재건을 가질 건데 중요한 건 이 위원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평화위원회라는 게 있어. 거기 의장은 트럼프. 네, 트럼프고 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나랑 같이 할 거야. 그래서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의장이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2, 3일 줄게 하마스야. 빨리 답을 다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토니 블레어는 아주 유명한 친이스라엘 정치인이고 네, 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 침공했을 때는 그거 엄청 많이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거의 하고 유일하게 부시 행정부를 지지했던 게 토니 블레어였죠. 토니 블레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인사가 과연 적당한 인사인지 지금 난리도 났어요. 근데 이 토니 블레어하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가자지구를 리비에라 지중해 휴양지처럼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재건 계획을 어디가 논의를 했냐면 토니 블레어가 이끌고 있는 연구소하고 미국의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문건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참여를 하고 있냐?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미국 주요 보도 다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토니 블레어는 이미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중된 사람으로 위원회를. 네. 트럼프는 약간 가자지구에서 마롤라고 2라고 짓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자지구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여기 휴양지 만들겠다는 트럼프 말을 믿고 네. 어떤 사람이 따르겠냐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 가고 싶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듣고 아니 그럼 다른 나라 주권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니네가 원하면 이집트에도 꽂아놓을 수 있고 시리아에도 꽂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중요한 거는. 거는 이 안을 냈잖아요. 여기에 네타냐후가 과연 찬성할까 이랬는데 찬성했어요.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하마스가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 휴전 협상이 깨진 건 누구 탓이다? 하마스 탓이야. 하마스 탓이야. 하마스 탓이야. 나는 하려고 했거든. 근데 하마스가 못하게 하네. 근데 사실은 번번이 휴전 협상을 깬 사람은 네타냐후거든요. 지금까지 늘 새로운 조건을 막판에 제시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게 해서 깨는 사람이 네타냐후였는데 왜? 네타냐후 자체가 휴전 협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 밀어버릴 작정을 하면서 사람 다 그렇습니다. 굶겨 죽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판에서는 네타냐후는 손해 볼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다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비행기 오래 탄 느낌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리아 교수님 그리고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